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자, 어제 혼자 제가 이제 공원을 한번 산책을 해봤어요. 네네. 요즘에 여름밤이 좋잖아요. 네, 좋죠. 그랬더니 정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아, 이 산책하기 좋은 네. 날씨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아지를 키운다면 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인 궁금증을 잠깐 왜 웃어요? 뭐 가족 계획 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가족 계획이야? 외로움의 끝에서 결국 네, 아무튼. 아니 강아지를 키우면 좋겠다 네네. 이런 아유, 그 그럼요. 반려견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말 좋아요. 네. 저도 사실 예전엔 고양이를 좋아했었는데 네. 결혼하면서 아내 때문에 입양을 했거든요. 유기견을 입양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 요즘에 네.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특이한 걸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타란툴라 들어봤습니까? 이만한 독거미 말씀이에요. 네, 독거미. 독거미 맞나? 이만한 거미. 거미. 예, 예, 예. 형형색색의 그 독거미도 있어요. 그 사실. 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손은 안 대봤으니까 모르겠죠. 아, 그렇죠. 어떤 타란툴라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보아뱀, 뱀 키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구아나, 도마뱀도 엄청 큰 거죠. 네. 네. 뭐 이런 도마뱀 이런 거 키우는 분들 있으면 참 그런 분들은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김현욱 씨는 좀 새로운 동물 키워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저는 사람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좀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요. 네. 네. 이게 결말이 참 씁쓸하네요. 네, 어디로 자, 갈지 모르겠네. 오늘 어떤 걸 키운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키우는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뭘 키울까요? 정말 그 독특한 생명체와 교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저는 여기 계신 김웅민 교수님 네. 뵙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수업 들었다면서요? 제가 학생 때 제가 이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어요. 네.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자를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아, 감격 그 자체죠.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이분은 생물학과에 네. 계신 분이고 저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있죠. 본인과 교수도 아닌데 기억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본인은 들었으니까. 그 수업 되게 근데 인상 교수님이 그 과의 학생도 아닌데 기억한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좀 튀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독특하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예. 출석부에 체크해 놓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요. 예, 어쨌거나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예, 두 분 다시 이렇게 상봉하신 거를 네. 먼저 감축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기생충 사랑으로 워낙 또 유명하신 우리 서민 교수님. 어떤 기생충한테 사랑을 나누세요? 기생충은 두루 다 사랑합니다.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기생충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질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좀 웃음이 참 나왔어요. 어울리기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네네. 근데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오늘 되게 기대되는데요, 내용이. 네. 그러면 혹시 김은빈 교수님도 생명체와 혹시 교감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열대어하고 화초, 아, 열대어하고 동물, 화초. 식물. 그런데 예. 대부분 시간은 이제 미생물, 특히 성은 박이오, 이름은 테리아, 박테리아 세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야, 미생물과 기생충이면 둘 다 네. 굉장히 작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저는 거의 다 밝혀졌을 줄 알았어요. 음. 아직도 그렇게 연구할 게 많나요? 참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그 미생물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먹는 발효 음식부터 이 폐기물 처리까지 미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런 시도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렇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네. 너도 그렇다. 왠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가 아니라 제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유명한 시죠. 예. 자, 아무튼 작은 존재여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들, 기생충, 미생물, 박테리아. 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기생인가, 공생인가? 네. 기생인가, 공생인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주제네요. 보통 우리가 흔히 네. 기생충 같다라고 네. 말을 하면 되게 정말 안 좋은 욕이죠. 뜻이죠. 욕이죠, 욕. 예. 근데 서민 교수님 같은 분들께 네.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생충이 예전에는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건 맞습니다. 네네. 기생충은 어쨌든 숙주의 음식물을 뺏어 먹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밥풀 몇 톨이라도 타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밥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에 뭐 밥풀 몇 톨 먹는다고 큰 피해냐? 그리고 오히려 기생충이 우리한테 이로운 일도 많이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네네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네, 우리가 단어를 들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종범 작가도 얘기했지만 너 기생충 같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너 기생충 같다 그러면 사랑스럽다는 의미는 안 쓰이거든요. 아우 고마워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기생충이라는 단어, 특히 기생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사실은 어감이 안 좋은데 안 좋죠. 오늘 거기에 대한 반전의 강연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자, 첫 번째 강연은 서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기생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죠? 아주 싫어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중에서 기생충 때문에 피해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기생충이 착한 애들입니다, 사실은. 기생충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요충이라는 기생충인데 이게 핀처럼 생겼다 그래서 핀벌레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걸 이게 사람에게 잘 적응한 기생충이고 별로 심한 증상이 없다. 증상이라고 해봤자 항문 주위가 좀 가려울 정도다. 우리는 항문이 가렵다고 해서 뭐 응급실에 가거나 뭐 너무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괴롭지만 응급실에 가진 않잖아요. 항문이야 긁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충이 특히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인데요. 사실 요충이 항문을 가렵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성애. 요충은 항문 주위에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그 알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시 입으로 들어가야 이 자식들이 다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충은 항문 주위에 알을 낳고 막 다니면서 간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렇게 손을 넣어서 긁어줘야죠.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긁지 않습니다. 저 중에서 요충이 가장 바라는 항문 긁기는 무엇일까요? 네, 4번이죠. 네, 그렇죠. 다른 3개는 저렇게 긁으면 알만 터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요충이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저렇게 항문을 긁고 그 손을 또 이렇게 빨아먹고 그 손으로 튀김을 먹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튀김을 먹여주고 이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생충이 얼마나 착한지 기생충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이름이 광절 12조충인데요. 길이가 약 5m 정도 됩니다. 저 정도 길이라면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저기 사람의 대장이거든요. 대장을 그냥 아예 똘똘 뭉쳐서 대장을 막아서 음식물이 못 지나가게 만들면 사람이 굉장히 괴롭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 저걸 보세요. 벽에 쫙 붙어서 기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걸리면 사람이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 기생충은 왜 사람 눈에 띄었을까요?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체크를 하는 순간 눈에 띈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일단 사람 눈에 띈 이상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개처럼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머리로 장벽을 붙잡고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고래회충이죠. 고래회충은 원래 고래의 회충입니다. 사람의 회충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래회충은 사람의 배를 아프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래의 회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래회충이 사람 몸에 잘못 들어오면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러고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뭐가 분비됩니까? 위산이 분비되죠. 그러면 제가 어린애거든요. 어린애인데 따가운 산이 분비되니까 무서워서 위벽을 뚫고 머리를 좀 묻으려고 숨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물체라면 그 과정에서 배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니다. 기생충이 과연 사람에게 나쁜 짓만 할까? 그동안 우리 면역계는 기생충하고 오랫동안 호영호제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없어지니까 면역계가 기생충을 막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바로 알레르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생충을 넣어주면 됩니다. 기생충을 넣어주면 우리 면역계가 기생충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기생충이 물어보죠. 너는 잘 지냈니? 그러면 면역계가 갑자기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못 살고 삐뚤어져서 숙주 몸을 공격했으니까. 그래서 숙주가 이제 면역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왔으니까 나는 다시 착한 삶을 살겠다. 이래서 기생충을 넣어주면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가 됩니다. 바로 이거는 돼지편충으로, 그러니까 맨 저 위에가 정상 대장인데 자기 면역계가 대장을 공격하면 저 아래처럼 완전 자갈밭처럼 됩니다. 저기다가 돼지편충화를 넣어주면 저게 드라마틱하게 위에 대장처럼 좋아집니다. 기생충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생충을 미워하냐?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저도 외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기생충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우리 기생충을 미워하지 말고 기생충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류에 더 이롭게 쓸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생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반어법으로 좀 강의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진정한 사랑. 예. 아니,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기생충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생충이 못생겼기 때문에 징그럽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 얘기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따져보면은 그렇게 징그럽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네. 하나같이 예술적으로 생겼습니다. 네. 우리 기준에 비춰서 얘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죠. 네. 자, 우리가 서민 교수님의 일단 첫 번째 강연을 들어봤는데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계신 우리 여학생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자, 일단 질문은 뭐예요? 일부러 회충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충약을 먹으면 반대로 기생충이 죽으니까 저희 면역세포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기생충이 없으니까 침입자가 없으니까 굳이 면역세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회충약을 먹지 않는 게 더 몸에 좋은 게 아닌가요? 왜 굳이 병원에서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 예. 저희는 어릴 때 진짜 그 체변 봉투를 항상 냈었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기생충, 회충약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먹던 기억이 있어요. 아, 물론 저는 아닙니다. 마치 제 얘기를 한 것처럼 됐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진짜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기생충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로운 어떤 존재라면 회충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안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데 네. 이제 외관상 뭐 좀 안 좋고 그 회충이 외로움에 지쳐서 이렇게 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대비해서 그냥 회충약을 먹어주는 게 더 아, 낫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회충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예. 한 뭐 0.01%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검사를 하지 않고 회충약을 먹여도 회충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되게 이익이었는데 네. 지금은 회충 걸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충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회충약을 드신다면은 예. 온 가족이 한번 이참에 모인다 뭐 이런 정도의 목적으로 예. 뭐 먹는다고 모르겠지만 네, 네. 그냥 회충약을 먹는 건 의학적 효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김은빈 교수님의 네. 강연을 이번에 들어야 되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그 땅옷이라는 좀 생소한 네. 미생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엔 미생물이네요. 네, 네. 기생충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땅옷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미생물인데 한번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빈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마 그 강연 제목이 땅옷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무슨 과학 강연에서 땅옷이 뭐 날줄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맨땅이라고 그러죠. 맨살이라고 그러죠. 맨땅이 있으면 옷이 있어야죠. 땅옷도 그렇죠. 땅옷 사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원래는 땅지자, 옷의자, 지의류라는 이런 생물이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개를 보시면 나무, 특히 그 아파트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가로수에서는 보기 힘드실 거예요. 다음에 주변에 공원에 뭐 돌 이런 데 보면은 저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류는 값비싼 식재료이기도 해요. 밑에 있는 두 사진, 저게 그 서기버섯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쳐보시면 알지만
꽤 값이 나갑니다. 저게 이제 지으류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게 이끼 닮은 비슷하니까 이끼라고 착각하시는데 혼돈하시는데 이끼는 아닙니다. 이끼하고 지으류는 근본이 다른 생물체예요. 이끼는 식물이고요. 지으류는 두 가지 미생물의 공생체예요. 즉 진균, 곰팡이와 조류. 이 조류는 이 조류 아니고 그 적조, 녹조할 때 그 광합성 미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곰팡이가 조류를 감싸고 있어요. 사실 말이 감싼 거지 좀 파고 들어갔어요. 약간 감염했어요. 근데 저 조류가 좀 나눠줘요. 광합성 산물을 먹고 살라고. 대신 저 곰팡이는 곰팡이 모양 아시잖아요. 쫙 뻗쳐가지고 뭐 필요한 무기, 염류, 부족한 물 같은 거를 쭉 갖다 줘요. 그럼 저 광합성 미생물은 광합성을 열심히 하죠. 이산화탄소 여기 있고 햇빛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 저 두 공생체가 척박 환경에 살 수 있느냐? 둘이 협동을 하니까 살 수가 있어요. 모양으로 보면 저렇게 나무처럼 생겼다 관목상, 잎사귀 같다 엽상, 또는 이 각들 같다고 그래서 각상,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식물학 하면 떠오르시는 그 과학자 혹시 분류학의 창시자 혹시 아시는 학생 있나요? 린네라고. 예. 린네가 식물 분류학의 창시자를 할 수 있는데요. 린네가 뭐라고 했냐면 저 지어류를 보고 이거 18세기 중반 얘기입니다. 식물계의 가난한 농사꾼이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볼품도 없고 신경할 품을 못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 한 100년 동안 저 지어류는 아주 하등한 식물로 뭐 그렇게 관심도 못 받고 좀 천대받는 그런 생물체였습니다. 그러다가 1869년인가에 스위스의 슈벤더너라는 한 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식물이 아니고 조류와 곰팡이의 공생체다라고 말을 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엄청 조롱과 경멸, 심지어 그런 음란한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어떻게 이종간에 무슨 둘이 끌어안고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고 한 또 30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영국의 한 아마추어 여성 과학자가 열렬하게 슈벤덴의 이론을 지지하면서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름이 어려운데 혹시 이런 분을 아시나요? 베아트릭스 포터라고. 이름은 모르시겠지만 저 그림은 그렇지 않으세요? 피터 레빗. 네, 저 작가예요. 동화 작가예요. 동화 작가인데 원래 출발은 아마추어 과학자예요. 저번에 그림을 보면 보세요. 그 나무 줄기에 다 이렇게 푸릇푸릇 지으류를 그려놨어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린네 학회에 가서 영국에 어떤 반응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분은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과학계에서 그냥 여성을 차별했었기 때문에 이건 더 경멸을 당하는 거죠. 어디 와서 이런 지금 소리를 하느냐고. 이분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후련히 과학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동화를 그리죠. 이야기를 쓰고. 그래서 그 덕분에 어쩌면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저런 작품들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1997년 린네 학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베아트리스 톰스한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비난과 고난을 이겨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지으류라는 것이 그 고난과 비난, 그 역경을 딛고 사는 그런 생명체예요. 아까 제가 땅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상에 지구 땅 위에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그 춥다는 남극까지도. 맨 땅 보이죠? 새 한 마리 서 있습니다. 저기 남극의 도둑갈매기라는 건데 남극에는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워낙 춥고 촉박하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전 모든 것은 다 지으류입니다. 겨울에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약간 밑에 서기버섯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살고 있어요. 저들이 저렇게 척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다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약간 존중해줬어요. 즉 힘의 강함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좀 내어주고
용인해 줌으로써 협동을 물론 해야죠. 그리고 견뎌내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면은 물을 쫙 뺍니다. 탈수하는 거죠. 싹 비워버려요. 버팁니다. 다시 좋아지면 물을 또 쫙 흡수해요. 그와 같은 협동, 용인, 화합의 전략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지우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렇게 강한 지우류도 인간의 이 나대는 활동에는 맥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내리도 낮에 가로수나 도로변에 나무나 돌을 한번 보시고 공원이나 아니면 조금 좀 한적한 아파트에 사시면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과연 지우류를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디서 볼 수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흥빈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베아트리스 포터 되게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아마추어 과학자라는 사실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영화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지으류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하고도 공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공생이라는 거는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공생은 두 생명체가 둘 이상의 생명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이서 교감을 하는 공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구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지구와의 공생을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우리 이 작가 같은 분이 지구의 생명을 부르는 작품을 만들면 거기서는 공생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을 해주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서민 교수님 강의도 그렇고 우리 김 교수님의 강의도 그렇고 두 분의 강의 아까 주제가 기생인가 공생인가 네. 했는데 네. 이걸 우리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공생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두 분 강의를 다. 예. 오늘 강의가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요. 더불어서 별걸 다 사랑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그런 강연이에요. 예. 자, 잠시 후에 또 다른 주제로 이 흥미로운 강연 이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지.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이매진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작은 세상 새로운 발견. 굉장히 또 철학적인 주제인데요. 그러게요. 예. Small world and 새로운 발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워낙 작으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있을까요? 기생충이나 미생물은 사실 저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전자현미경 정도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죠. 기생충 정도는 눈으로 기생충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기생충 5m짜리도 크면 5m짜리 있다 그랬죠. 작은 기생충은 안 목에 보이죠? 막 걸 수도 있어요. 목에 보아뱀처럼. 네. 오, 그렇군요. 하지만 미생물은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생물은 없죠. 없죠. 어느 미생물에 따라 다르죠. 아, 그래요? 네. 미생물도 혹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요. 보통 미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동물 아시죠? 예. 식물 아시죠? 네. 개나 빼고 다 미생물이에요. 그래요? 버섯. 그렇게 미생물이죠. 따지면은 네, 버섯.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어떻게 보면 덩어리니까.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면 다 미생물로 뭐라 미생물이에요? 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곰팡이 있고요. 네. 아까 말 조류 있고요. 보이네. 제가 사랑하는 테리아 세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아메바, 집신벌레 말하는 네. 원생 동물이라는 게 있고요. 네. 박테리아 세균을 보려면 뭐 한 400배에서 1000배 정도 봐야 되고요. 네. 바이러스를 보려면 전자미용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제가 또 MC로서 무식한 질문을 드렸네요. 저희는 아까 모르는 5m짜리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기생충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질문했으니 귀에다 걸 수도 있어요 하니까 순간 이걸 고아뱀처럼 키워야 되나? 신간 서민 교수님이 울컥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랑은 교수님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기생충을 잘 기생인데. 모르죠. 예. 그러면 사실 기생충과 미생물의 차이점, 네. 공통점 이런 것들을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김홍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 두 가지를 과학자의 입장에서 네. 좀 이렇게 가르는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기생이라는 말 자체가 남한테 더부살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해를 끼치면서. 숙주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미생물 중에도 기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제 네. 그럴 때는 이제 기생체라고 부르는데 보통 기생충은 미생물을 다루지 않고 별도로 띄어서 다루니까 그게 차이점이네요. 그렇죠. 네. 차이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기생충은
그 미생물보다 한결 진화한 애들이고요. 아. 인간에 좀 가깝고 우리 친구예요, 친구.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런 면에서는 한결 진화 바꿔서 말하면은 저희 미생물이 훨씬 더 어른들이죠. 오래됐어요. 지구상의 산지가. 아, 그러네요. 저희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들으니까요. 와, 야, 두 분 재밌다.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저 서민 교수님, 네. 기생충 연구를 통해서 혹시 새로운 세상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늘 기생충 연구를 하면서 네네. 저 시야를 넓힙니다. 자, 그러면은 기생충 연구는 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민 교수님의 강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생충 연구를 왜 하냐? 기생충은 다 멸종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죠? 여기서는 그 편견을 한번 깨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생충학을 하게 된 거는 저기 보이는 교수님이 저를 꼬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기생충을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 말을 들었을 때 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아는 기생충학은 사람의 대변을 검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대변을 검사해서 기생충이 있으면 약을 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교수님의 실험실에 가서 한 7주가량 있어 보니까 기생충은 대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을 가지고 인류의 건강에 유익하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하얀 물체는 스파루가놈이라는 5글자로 된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아주 강해서 방사선을 아무리 쪼여도 죽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기생충입니다. 근데 얘가 철이 없어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갑니다. 눈으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심지어 고환으로도 갑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기생충을 쥐한테 감염시키면 쥐가 저렇게 커집니다. 이 기생충에서 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물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학자 중에는 저기서 성장 물질을 뽑아갖고 사람에게 주사하면 사람이 키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기생충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이걸 보고도 기생충이 못생겼다고 하면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이름이 12지장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튼튼한 이빨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장을 물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빤다니까 잔인해 보이지만 하루에 0.5cc 빨아요. 그 정도 우리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피를 빨 때 피가 굳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분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항응고제는 부작용이 많지만 이 항응고제는 별반 부작용이 없어서 이걸 이용해서 사람의 항응고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창안한 회사가 있었어요. 연구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기생충은 이런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인데요. 톡소포자충은 뇌를 침범하거든요. 근데 이 톡소포자충이 치매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톡소포자충을 가지고 치매를 치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톡소포자충은 모든 세포를 다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톡소포자충을 암세포에다 넣어주면 암세포를 다 두드러 패겠죠.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뭘 연구하느냐? 저는 몇 년 전부터 미이라에서 기생충의 알을 찾는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이라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저 아이가 5살짜리인데 보시면 회충, 편충, 간디스토마의 알이 나왔어요. 뭐 회충, 편충이야. 그 당시 국민 기생충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간디스토마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선회를 먹어야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조선시대에는 5살짜리 애가 생선회를 먹었다. 이런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미이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인데요. 이제 30세 정도 되는 여성 미이라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미이라를 조사하던 중에 그 이상한 뼈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생각했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태아의 뼈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 저하고 딴 친구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친구는 저걸 보고 이 여자가
애 낳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출산 중에 죽은 미이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이라를 뒤졌죠. 뒤졌더니 페디스톰의 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많은 페디스톰의 알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알이 장뿐 아니라 간과 폐에도 잔뜩 있었습니다. 페디스토마는 인체에 기생하는 기생충 중에서 드물게 조금 해로운 겁니다. 저 알로 봐서는 몇백 마리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아마 저 여자는 그래서 죽었을 것이다. 가계도를 조사했더니 저 사람은 어떤 양반집의 후손의 둘째 며느리였어요. 첫째도 아니고. 첫째 며느리가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가서 아들 셋을 낳고 넷째를 낳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페디스톰이 많이 걸렸느냐? 페디스토마의 감염원은 가재나 개입니다. 근데 개를 저렇게 많이 먹었을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옛날 기록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는 가재가 요새 그 홍삼 같은 그런 보양식이었어요. 아마도 넷째를 임신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보양식으로 가재를 무지하게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많은 페디스토마에 걸렸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 당시 그 아들을 낳기 위해 둘째 부인을 얻는 그런 사회상, 그리고 보양식인 줄 알고 가재를 먹고 죽어가는 여인의 슬픔. 뭐 어쨌든 이 여인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드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생충 연구란 기생충을 이용해서 인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억울하게 죽은 여인, 이 여자가 자기 죽음의 진상을 후세 사람들이 모르면 그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풀어줬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서민 교수님의 강의 역시 흥미진진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기생충 연구를 통해서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연구를 하다 실패했다고 얘기를 아까 몇 번 하셨는데 네. 그게 왜 실패를 한 건가요? 한참 연구가 진행 중이었는데 네. 이 분자생물학이 발달해서 네. 사람의 성장 호르몬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하러 기생충 걸 쓰겠어요? 사람 걸 쓰지.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서민 교수님의 강연.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우리 여학생 이쪽으로 나와 주시죠. 자, 우리 서민 교수님의 강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면은 네.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 이런 기생충이나 이런 게 되게 자주 조명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랄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판타지걸 같은 그런 네. 이미지를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네. 그 과학의 이 기생충을 좀 흉측하게 좀 표현한다든지 네.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기생충 중에서는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많고 네. 이제 제가 제일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편충이라고 편충이요. 채찍처럼 생겼는데 네. 그 편충이 앞머리를 이렇게 너울거리며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네. 넋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놔두고 좀 네. 징그러운 것만 좀 부각시켜서 네, 이렇게 네. 좀 엽기적으로 기생충을 몰고 가는 것들이 이 기생충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이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는데 좀 지장을 주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는 보신 영화 중에 네. 제일 심하다 했던 혹시 기생충 관련된 영화 있어요? 그 일본 영화인데 네. 기생수라고 예. 그 내용은 굉장히 재밌는데 그게 기생충들이 사람 머리를 조종해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막 죽여요. 원래 기생충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몸에 있어도 전혀 모르고 5년 이상 사는 그런 게 기생충인데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얘기를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그게 느껴집니다. 자,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은분 교수님의 네. 강연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는 조금 융합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네. 네, 미토콘드리아의 지혜라는 내용으로 예. 네. 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네요. 그렇죠. 예, 예.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자, 김은빈 교수님의 강연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미토콘드리아 뭔지 아시죠? 네, 뭐죠? 세포 내 ATP만 어렵게 하시네. 세포 내
발전소, 뭐 세포 내 에너지 공장, 즉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각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 수는 다릅니다. 근육 세포는 더 많고요, 뭐 등등등.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미토콘드리아는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고 지혜가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 철학을 전공하시는, 특히 예술 철학을 전공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아마 그 멜랑콜리 이 연구를 선도하시는 김동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공생에 대한 주제로 서로의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받은 영감과 또 좀 얻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철학하시는 분들은요, 특징이 뭔 말을 하려면 정의를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개체란 무엇인가? 우리 뭐 개체 하시잖아요. 그냥 개체예요. 그러면 아니 정말 개체를 할 수 있습니까? 아, 답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 뭐 그게 일단 저는 생물 개체를 생각하는데 왜 했더니 개체라는 것은 영어를 보시면 in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individual, divide, 나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게 개체인데 우리 나눌 수 없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나눌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체로 보이십니까?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게 흰개미 아시죠? 예, 흰개미 장에 있는 미생물의 일종이에요. 저거를 확대한 걸 그림을 보시면 저 구멍마다 저 하나 털같이 보이는 하나하나가 털이 아니고 다 세균 한 마리예요. 엄청 꿈틀거려요. 박혀 있어요. 못 도망가요. 근데 잡혀 있는 건지 기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저 원생 동물이 먹이를 줍니다. 저 동그란 거 맨 뒤에 있는 저게 저 원생 동물의 편모예요. 저 편모는 운동하는 데 쓰이지 않아요. 쟤는 키만 잡아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개체인가요? 이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나요? 나눌 수 있죠. 저 원생 동물과 수많은 세균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개체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부 시스템이 뭐요? 조화로운 기능을 하는 최상위 시스템. 우리 몸을 보죠. 개체예요. 하부 시스템이 있어요. 심장, 위장, 각종 기관들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뭐 뇌사 판정을 받으면 장기 이식은 가능하잖아요. 하부 시스템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디비주얼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인디비주얼이 아닌 디비주얼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제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수많은 뭐 저나 서민 교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수많은 병원 미생물과 기생충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지켜내야 돼요. 그렇다면 호전적인 외부 환경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는 주체, 이게 개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자손을, 즉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주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생존과 번식의 주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나가면 약간 철학적으로 개체라는 건 어떤 실체가 아니고 개체화되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좋다. 그러면 인간에서 정말 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뭐 편의상 크기는 조정은 안 했어요. 가장 크게 보이는 거, 네, 반절은 식물세포고 반은 동물세포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거 세균,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단세포죠. 동물과 식물의 세포는 우리가 진핵세포라 불러요. 진짜 핵이란 얘기예요. 세균은 원핵세포라 불러요. 원시적이란 얘기예요. 핵막도 없어요. 크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핵세포가 야구장만 하다면 원핵세포는 야구공만 합니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의 크기가 원핵세포하고 비슷해요. 이런 가설이 있어요. 진핵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먼 옛날에 더 큰 원핵세포가 한 원핵세포를 잡아먹어버렸어. 그런데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일부 남았어. 서로 협상을 했어.
같이 살기로 그 증거 지금 보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상당수의 유전자가 우리의 염색체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내부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하나의 진화 가설이에요. 즉 잡혀 먹은 먹이가 먼저 비움과 나눔의 몸짓을 줬고 그 몸짓을 잡아먹은 숙주는 관용과 화합으로 화답한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는 아예 뼛속부터가 아니고 세포서부터 같이 사는 공생체였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기생과 공생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 나름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세계화, 실크로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우리의 친구였던 미생물들 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지혜처럼 비움과 나눔, 관용과 포용의 원칙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우리는 저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흥빈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게 이제 생물학, 그중에서도 미생물학 강연이었는데 네. 저는 철학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너무나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일본에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 작품을 봤을 때 되게 과거 작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네. 들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인간과 공생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가설 단계인 건가요, 그러면?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그 가설인데요. 가설이지만 생물학계에서는 지금은 미토콘드리아 혼자 못 살죠. 이제 완전히 하나의 소기관이 돼버렸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작품은 미토콘드리아 2부는 왜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철저하게 모계 유전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정자에도 약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수정이 될 때 DNA와 함께 약간의 정자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는데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난자에서 들어오면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다 죽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우리 어머니에서 받은 모계 유전입니다. 그래서 2부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부가 붙은 거예요. 이거 두 분 교수님께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연가시 있잖아요. 예. 연가시도 기생충 맞죠? 맞나요? 그러네요. 최근에 영화. 예, 연가시는 기생충이죠. 기생충이고 사람에게는 감염이 안 되지만 곤충에게 완전히 적응해서 곤충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근데 기생충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인간의 뇌에도 기생해서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기생충의 존재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따로 예방을 한다거나 그런 필요가 혹시 있을까요? 주로 이렇게 사람의 기생충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다른 동물, 멧돼지나 뭐 자라 네. 이런 동물의 기생충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제 와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인간이 먹는 걸 먹자. 평소 우리가 안전하게 먹은 것들을 먹어야지 네. 뭐 뱀을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뭐 자라를 생으로 먹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몸에 좋은 거 찾으시면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미생물과 그리고 기생충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외길로 쭉 가시는 거죠, 소 교수님? 이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제가 퇴임하기 전에 네. 해야 될 연구가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크게. 하나 하는데 한 구체적으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12년. 열심히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18년 네. 걸리네, 18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 교수님은? 예, 저도 역시 미생물학을 기본으로 열심히 하면서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철학자와 시작한 연구, 네, 네. 새로운 분야. 일단 저희가 메타비올로기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네. 새로운 접점을 찾아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기대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앞으로 두 분이 좀 코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 너무 재밌으셔서 아, 두 분이 오늘 만난 건 처음이신 거죠? 처음 뵙고요. 네. 예, 저는 지금 앞으로 서민 교수님께 기생을 한번 해볼까. 예. 그러면 우리 서민 교수님은 김 교수님께 미생 한번 해보시죠. 미생. 예. 아무튼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강연 감사드리고요.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매주
이 시간만 되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강의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저는 강연을 듣고 있으면 네. 이렇게 특정 작품들이 자꾸 떠올라요. 네. 제가 태어나서 본 만화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만화를 꼽거든요. 예. 이와키 히토시라는 일본 작가의 작품 기생수라는 작품입니다. 기생수. 예. 동시에 떠올랐던 작품은 제가 아까도 말했던 미토콘드리아 2부였어요. 두 작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 2부는 우리 인간과 아주 오랜 시간 공생해왔던 미토콘드리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얘기예요. 네네. 반대로 기생수는 그 반대죠. 사람에게 기생해서 서로를 잡아먹게 만드는 게 기생수인데요. 주인공은 그 기생하는 기생수와 공생하게 되는데 성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작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 사이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기생, 이 기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생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걸 그 무엇보다 잘 보여준 작품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이죠. 무조건적 적대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그 호기심과 관심이 사실은 기생을 공생으로 바꿔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걸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도 아주 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는 시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예,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생 하면은 참 안 좋은 의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 기생충 같다 또는 아메바처럼 단순하다 이런 말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젠 사랑스럽다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기생충처럼 사랑스럽다? 그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또는 아메바처럼 참 순진하다. 그렇네요.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어떨까 이런 겉과 생각이 속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도 상상을 더할 수 있는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